자, 이제 곳곳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뭐 이슈, 키워드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죠. 저희 곤유부도 올 한 해를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유부 연말 정산. 곤유부의 우리 출연자들이면서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뭐 각 언론사의 에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자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 오늘은 본인 소개를 직접 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 옆에 있는 손지은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정치부 정당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손지은이고요. 곤유부의 대표 코너 고고뉴스를 맡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고고뉴스를 맡고 있습니다. 곤유부는 뭐가 됐든 고자가 들어가야 네.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윤성민 기자.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국회 여당을 담당하다가 오늘부터 청와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기자들이 국회 다니다가 청와대로 가면 이것도 영전입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보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요즘엔 더 힘들기만 하다. 뭐 이런 인식이 더 크죠, 사실. 그래요.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합니다. 야, 청와대로 출근한다니 멋있다. 일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자, 우리 박순봉 기자. 네, 경향신문에서 제일 험지로 알려진 한국당을 출입하고 있는 네, 박순봉입니다. 그렇죠. 경향신문에서 가장 험지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출입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제 뭐 바뀌기도 했었는데 뭐 대략 한 4, 5년 정도 됐어요. 4, 5년이면 이제 자유한국당을 속속들이 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초선 의원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어. 4년을 좀 넘겼으니까. 초선 의원 정도는 내가 충분히 얼마나 초선밖에. 보통 저희 곤유부에서 우리 박순봉 기자 출연하면 뭐 조근조근하고 차분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속내가 있었군요. 자, 윤성민 기자가 청와대 출입한다는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왜 기자도 사람이니까 세 분 다 이제 국회 출입을 한 해 동안 했기 때문에 이 국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회가 진짜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청문회, 뭐 예산안, 뭐 지금 뭐 선거법, 공수처 지금 얘기되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기자들이 국회에서 거의 살지 않았을까. 그 기자들이 그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국회 안에. 예, 수면실이라고 있는데 네. 뭐 패스트트랙이나 예산안 이런 거 통과한 다음 날은 거의가 만실이죠. 자기가 힘들 정도로. 아니 밤새도 국회에 있는 잠도 안 기자 자고. 수면실에는 침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닥처럼 돼 있는데 평상처럼 돼 있습니다. 평상 예. 그러니까 군대 관물대 곰돌. 같은? 예. 비슷해요. 네. 그런 데서 자는군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는 잘 이용을 안 했는데 곤유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흠. 국회 일정보다는 이 라디오를 한 날에는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무튼 그만큼 기사거리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패스트트랙 때 특히 그 우리 좀 볼썽싸나운 그 국회의 어떤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때 계속 어찌 됐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특히 이제 그날 같은 경우에 4월에는 정말로 지정이 될지도 4월 29일 30일 밤까지 될지도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기자들도 전망이 좀 엇갈렸었고요. 계속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게 4월 말이어서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이제 냉방이 본격적으로 안 될 그렇죠. 때였는데 애매할 때. 계속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막 그래서 사무총장님 직권으로 좀 냉방권을 발동해 달라 경호권 말고 너무 더우니까 약간 그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끼리는 대기 노동자다 박순봉 그런 기자입니다. 예.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이 되게 익숙하고 이 협상 같은 거라면은 계속 뭐 기다리고 특히 이제 TV에서 보시면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들도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업무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죠. 바닥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6월이었나요? 그 한성교 당시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이 그 걸레질이라는 그 표현 쓰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한성교 의원이 바닥에 앉아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을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회의장 앞 바닥에 앉아 결과 브리핑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한선교 사무총장이 한 말. 사실 어떻게 보면 걸레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너무 잘못된 표현인데
그 행위의 본질 자체는 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렇죠. 늘 기자들도 고민을 하고 처음에 정치부의 발령을 받으면 정장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오거든요. 음흠. 근데 막상 가서 하는 일이 이제 바닥에 앉아서 타이핑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 정치부에 오면. 그래서 혼란을 많이 느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을 다 이렇게 모든 기자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딱 찝는 말을 했으니까 사실은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굉장히 매일매일 하는 일상이 됐고 문화가 됐는데 네.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저러고 있냐.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정상이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새누리당 출입 시절에 2015년에 옛날 얘기네요. 네, 새누리당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어서 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진핑 지금은 주석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어. 이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어. 일어나시라 다들. 근데 저희가 다 저 지금 저거 보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웃지 못할 일들도 말 그대로 있고. 그냥 기자들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네. 근데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특파원을 그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또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죠. 네, 워싱턴 특파원 갔다 온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백악관에서도 그러고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백악관도 네, 바닥에서. 막내 기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는 기자들 말고 막내 기자들이 되게 꾀죄죄한 상태로 아하. 기다리고 있답니다. 똑같이 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아 이거 어디나 비슷한 것 자, 같아요. 고뉴부 단독 달고 나가도 되겠죠. 백악관도 어. 기자들 바닥에 앉아. 네, 근데 손지은 기자 이름으로 이렇게 아니, 저 청와대는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아 저 그래요? 국회 있다가 청와대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바닥에 어. 앉을 일이 없어서. 그래요? 네, 청와대는 바닥에 앉을 일이 없습니다. 아 윤성민 드디어 바닥을 탈피하는 겁니까? 네, 바닥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출입처 그러니까 국회만 유독 음흠. 좀 출입 기자들이 워낙 많고 네. 그러니까 이 누가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제가 뭐 사회부나 경제부 있어봤는데 거기선 또 안 그래요. 근데 경제부 경찰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경찰팀에 바닥에 맨날 앉아 있는데 경찰서 앞에. 풀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아무튼 걸레질 얘기 하나 했더니 셋이 아주 신이 났군요. 근데 표현의 어떤 문제잖아요. 걸레질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뭐 해당 당사자는 기자들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건 맞는데 표현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건 맞는데 음흠. 좀 국회에 이상한 취재 문화가 만들어진 건 맞은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저희 부장이나 저희 선배들이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치는 문화 그게 없었다. 그리고 취재는 기본적으로 1대1로 정치인과 만나서 하는 게 취재지 그렇게 바닥에서 치는 게 취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체가 많아지고 그리고 카톡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그렇죠. 언젠가부터 다들 앉아서 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봉이도 한마디 할까요? 우리 순봉이 한마디 해봐요. 아니, 저는 그 바닥에 앉는 게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싫어가지고 간이 의자를 사서 낚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명함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어.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 잠시 유행을 해서 몇몇 기자들이 들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워낙 귀찮다 보니까 다시 그 유행이 사라졌더라고요. 먼저 떠오르는 단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지은은 조국을 뽑습니다. 손지은은 조국, 네. 윤성민은 저도 조국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 예. 박순봉은? 저는 원래 조국 뽑으려 그랬는데 곤유부 할까요? 아 좋아. 역시 방송을 알아요. 아, 아무튼- 이유를 어떻게 되려고 어. 하시는지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래요.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한 우리 손지은 기자는 왜 조국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2015년 2014년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 때부터 이제 조국 당시는 교수였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노회찬 네네. 의원님의 이제 동작을 나경원 대표랑 재보궐을 치를 때 그때 와서 그 천막 밑에서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네. 그때 이제 지지 발언을 하던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청와대 가서는 민정수석으로 그렇죠. 만났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일로서도 그렇지만 저는 저의 삶 자체를 굉장히 흔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특히 이제 조국 트위터와 그 당시 민주당과 조국에서 나오는 발언들 이 괴리 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이제 종대종으로 계속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그 계급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치열한 토론을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 수사로 이제 국면이 전환되면서 그런 기회를 잃은 건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도 역사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014년부터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기억들이 이번 일을 그렇죠. 겪으면서 또 네. 뭔가 혼란스럽게 되고. 윤석민 기자는 왜 조국 전 장관을 저는 올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슈가 크게 되기도 했지만 그 우리 사회가 저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조국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누구죠? 최장집 교수 같은 경우에는 97년 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네. 그게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가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기득권 대 비기득권 그리고 계급 갈등 이런 구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희는 이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봐왔는데 실제로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계급 사회다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다 이런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언론의 어떤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게 날것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인낯을 드러냈다. 아.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언론, 검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회 곳곳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 민낯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금 곤유부를 지목해줬던 우리 박순봉 기자는 예, 왜 곤유부를 지목했을까요? 네, 앞에서 이 너무 원래 좀 진지하지 않게 하기로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아니 곤유부 뽑은 이유를 진지하게 한번 아니, 말씀. 지금 곤유부를 뽑은 게 진지하지 않다는 않죠, 겁니까? 지금. 아니요,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네, 사실 제가 딱 작년 말에 처음 시작했어요. 네. 딱 1년을 곤유부로 채웠는데 이 신문 기자로 거의 10년 정도 지내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청취자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누군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12월 31일 날 잠을 자면서 아이 이러면서 갑자기 이불킥하면서 올 한 해를 굉장히 후회할 만한 사람 인물 한 명을 좀 꼽아준다면 박순봉 기자는 누굴 꼽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을 꼽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왜냐면 이 유승민 의원은 되게 일관성을 어. 내세우면서 살아왔는데 올해 이 보수통합 국면에서 저는 많이 굽혔다라고 생각을 아하.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마 향후에 이 보수통합 국면에서 이 좋은 뭐 포지션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이 유승민 의원에게 제일 중요했던 한 해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보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내년이 됐을 때 그 포지션이 여실히 드러날 텐데 그래서 아마 좀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승민 의원을 꼽아줬고 윤성민 기자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어제 받았는데 예. 딱히 생각나는 정치인이 잘 없더라고요. 정치인이 없어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네.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면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죽하면 자기 부고 아닌 다음에야 뭐 신문지상이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다 즐긴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박유천이나 정준영 뭐 아. 이런 연예계 인물이 생각났지 아하. 정치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손지은 기자는 어때요? 저는 트통.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황상. 네. 트통 이제 저희는 이제 빨리 쳐야 되니까 트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비건도 어제 아무 소득 없이 출국을 했고요. 물론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시간이 약간 남기는 네네. 했지만 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다. 핵실험 중단했고 ICBM 쏘지 않는다. 이런 자화자찬의 말들을 이 12월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잘 돼야죠. 한 번 더 네. 비핵화를 위해서 잘 돼야 하는데 이 막 내뱉은 말들을 어떻게 할지 또 한미 동맹을 용병 취급했던 그 발언들을 어떻게 자기가 마무리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불킥 몇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 사업가고 방송인일 때 또 그 뒷정리를 잘 안 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12월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굉장히 그 독특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짚어주고. 그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국회의원들하고 술자리를 갖는다고 해요 기자분들이. 예, 가끔 하죠. 세 분들도 이제 술자리 하고 이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 말고 술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인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우리 윤성민 기자가 한 명만 딱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사실 술자리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좀 좋았던 의원이 우상호 의원. 우상호. 그러니까 술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얘기를 해줘요. 그 어허. 술자리에서. 그래서 뭐 친문대 뭐 친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아. 것들도 상당히 깊이 있고 이렇게 폭넓게 얘기해줘서 술자리에서 방송을 하는군요. 예. 어. 저 거의 뭐 TBS 라디오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깊이 있게 해줍니다. 아 우나이퍼. 예. 한국당에도 좀 비슷한 의원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좀 그래요. 강재원 의원. 그러니까 뭐 방송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같이 있으면 이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말을 늘 걸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을 만났을 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토크 콘서트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혼자.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 또 심지어 재밌습니다. 어허. 그리고 자기가 또 재미를 신경을 많이 쓰고 어허. 관종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네, 어. 기자들이 피곤할 때 그리고 또 정보도 많이 줘요. 음. 그래서 뭐 굉장히 선호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손지은 기자는 어때요? 저는 김무성 대표나 무대. 정대환 후보님처럼 어. 옛날 분들이 옛날 얘기해 주는 거 듣는 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뜻밖이네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옛날 얘기 해주면은 어. 역사에 완전 진짜 옛날에 흑백 사진에서 보던 그런 얘기 해주시면 그거 듣는 거 아주 재밌어요. 올 한해 정리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이 기대되는 정치인 없어요 혹시? 저는 여당을 취재했으니까 네. 김혜영 의원이 김혜영. 내년에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최고위원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초선으로서 그 최고위원이 됐고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당히 자신 소신 발언을 많이 했어요. 어허.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정시 확대 문제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과 좀 다른 기조를 보였는데 어. 근데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기 사실 지금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PK 저희 부산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민주당의 그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돌아오느냐 살아 돌아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김혜영이라는 인물이 큰 정치인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갈라질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박순봉 기자는 좀 주목해야 될 인물 누구로 봅니까? 저는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어. 사실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목할 사람이 없다. 네, 좀 정치 현실 같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좋았던 인물들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혜성처럼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손지은 기자는 누굴 꼽습니까? 아 저는 이거를 어제 받고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말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고 지금 여야 정치인분들 다 뭐 중요하시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판문점에 그때 저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내려올 때 이제 그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로 정말 얼마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거의 다 꼬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정말 ICBM까지 쏘면서 어떤 그런 강경 일변도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전 가장 주목되는 정치인이자 정치인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이죠. 이게 오늘 보니까 우리 손지은 기자는 이제 국제부로 갈 것 같네요. 아 네, 네. 네, 아닙니다. 외교안보 왜 그러시죠? 소방상 얘기도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했다가 우리 제작진이 저기서 지금 그 사인을 주네요. 한 명 더 뽑아보라는데요, 손지은 기자인데. 저는 아까 뭐 윤석민 기자가 말한 김혜영 의원님도 되게 주목이 되고 네. 저는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주목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이제 뭐 낙관적 그의 기대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수염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과연 아니죠? 내년 이맘때도 국회에서 볼 수 있을지. 아, 네. 왜냐면 지금 세게 얘기하네. 한국당 수립하는데 네, 세게 얘기하네요. 총선에서 승부를 볼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러니까 총선을 끝까지 이끌 수 있을지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총선에서 150석 1당을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 재밌는 상황들이 지난 한 해간 이게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발언들도 많아요. 뭐 기자분들은 또 이게 따옴표 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기억에 남는 발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진짜 사이다였다. 아니면 이건 진짜 뭐 완전 고구마였다. 그 좀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죠. 인상적인 발언. 김재원 예결위원장 한국당이죠. 지금은 정책위 의장. 네. 예. 네. 이 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급식비랑 간식비 인상 요구했을 때 문자 보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내면 더 삭감할 거다 이렇게 한 거. 스팸 취급한 거. 네. 예. 그게 좀 화가 났었어요.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의 대리인, 뭐 네. 대표자, 그러니까 뭐 대리에서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 자체를 조금 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뽑히고 나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갑질이 아닌가 국회의원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좀 갑자기 걱정되네요. 전화할 일이 많긴 많은데. 예, 아무튼 저 박순봉 기자는 자유한국당 출입에 또 정책위 의장하고도 진짜 통화를 하거나 취재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방송 부분을 제가 어떻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의원실에 한번 보내보죠.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윤성민 기자는 좀 인상적이었던 발언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취재원 아닌 사람에서 뽑으면 저는 얍삽해. 정광훈 목사 아 정말 올해 막말의 발언의 아이콘이죠. 막말의 보고죠. 막말의 아이콘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뭐 많은 말 했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도 했었죠. 나는 그 직업상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정광훈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 안에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 국회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저격한 거 아니에요? 예. 국회 안에 따르는 사람 대충 어차피 한국당 출입 아니니까. 대충 청와대 떠오르는 사람 몇 가니까 있어요. 예. 아무튼 야 살살 본명만 얘기 안 하지 살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손지은 기자는 인상적인 저는 발언. 예. 진짜 올해 1년 동안 제일 재밌었던 발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네. 강경화 장관이랑 4월 중앙아시아 순방 때 둘이 이제 싸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왔다. 뭐 기싸움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맞춤법 틀린 걸 지적을 했더니 김현정 차장이 화를 내면서 내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It's my style 이렇게 했다는. 맞춤법을 문제 삼아서 외교부 국장들을 상당히 심하게 질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왜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면서 야단을 치느냐 하니까 김현종 2차장이 It's my style. 이게 내 방식이다. 문제 삼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김현정 차장이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외교부에서 그 콩글리시다. That's my 스타일이 맞다라는 이런 끝까지 서로 기가 막히네 이거. 입담을 벌였는데 저는 이제 약간 가장 재밌었던 발언입니다 올해. 뿅! 썬킴 등장했습니다. It's my style, that's my style.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콩글리시입니다. 일단 그렇게 들으면 원어민들은 패션으로 이해하거든요. It's my style, that's my style. 그거는 내 방식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뉘앙스로 하기 위해서는 That's what I do, that's how I am.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It's my style, that's my style. 스타일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내 패션을 의미한다는 거. 자, 우리가 발언들 살펴봤고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뭐 기자들이 뭐 기사 쓸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시간, 장소 꼭 등장하는데 인상적인 장소를 한번 꼽아보자면 2019년 가장 인상적인 장소 손지은 기자부터. 저는 국회 본관 4층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의 저기 복도를 뽑겠습니다. 그 빠루가 등장했던 그곳인가요? 아닙니다. 빠르는 이제 7층 의안가고요. 이게 층이 다르니까 우리 네. 모르지. 기자들은 다 아네. 4층 행안이 네. 왜요? 왜냐면 이제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저희가 돌아보면 지난해 12월에 김용균법을 네.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위해서 이제 여야가 싸우고 그렇게 12월을 넘겼고요. 네. 근데 올해도 또 아이들의 이름을 단 법을 처리시켜 달라면서 그 장면을. 예. 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국회 출입을 시작한 게 2014년인데 그때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이제 가족들이 국회에 매일 머무를 때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여야 협상하는 데마다 쫓아가서 그 뭐 아무것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네. 굉장히 속상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올해도 특히 그리고 이제 뭐 혜인이, 하준이, 유찬이, 태우 엄마 아빠 다 어리세요. 아마 이제 뭐 비슷한 또래실 건데 젊으시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며칠 한 최근 2주를 매일매일 울면서
또 이제 아이들 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그래요. 너무 애기들이 어리고 예뻐가지고 저는 그래서 올해 말은 좀 그 4층 복도 그 장소를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경 씨도 그 자리에 있었고. 김미숙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세월호 얘기를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민식이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되면서 부모님들이 거기서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작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거는 제발 기자들만 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소였고 우리 윤성민 기자가 딱 떠오르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좀 상투적이긴 한데 국회 로텐더홀이라고 있어요. 네. 그 본회의장 앞에 빨간 카페트가 깔린 공간인데 우리가 흔히 저기 그 돔이 열리면 태권브이 나온다는 그 돔 아래죠. 아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 기사도 쓰긴 했는데 로텐더홀이라는 이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기사 읽었습니다. 예. 잘난 척하는 거. 그러니까 로툰다라는 게 건축 용어인데 예. 둥근 지붕 아래의 공간을 로툰다라고 하거든요. 놓친다. 그러니까 홀을 거기에다 붙이는 거는 그 역전 앞 아, 거죠. 그러니까 아하. 로툰다라고 그냥 하는 게 많은데 근데 다들 로텐더 홀이라고 하니까 로텐더 홀이라고 할게요. 저도 오늘은. 좋아요. 근데 이것도 상식 하나 생기네. 네. 근데 여기 로텐더 홀이 가장 이슈가 넘치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올해 국회가 유독 로텐더 홀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 상황에서 거기서 막 농성도 하고 지금도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곳이 네네. 로텐더 홀이라서요. 그렇고 예. 박순봉 기자의 장소는 저도 로텐도어를 뽑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 로텐도어 앞이면 이렇게 양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네네.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물어보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민주당 쪽, 그리고 한쪽에서는 새누리당 쪽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나와서 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러니까 의총할 때는 기자들이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네.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장소였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협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됐던 장소인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는 정말 싸우는 장면, 특히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당하고 정의당이 어제 엄청 싸웠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서로 마주 보면서 진짜 네.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그렇게 말싸움을 한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야 국회에선 저거를 얼마나 자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그 단식도 했었고요. 그 장소에서. 그렇죠. 많이 이 국회 전체가 저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협상보다는 대립 구도로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로텐도어 같아요. 2019년 연말 정산 곤유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어떤 키워드로 연말을 정산해 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죠. 2019년 연말 정산 뭐 상징할 수 있는 혹은 뭐 가장 의미를 둘 수 있는 숫자. 박순봉 시작해 볼까요? 저는 또 개인적인 거 할게요. 진짜 개인적인 사람이구만. 아니 이렇게 막 큰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냥 숫자 1 되게 숫자 1.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가 원픽이다. 아, 그거 아. 아니에요. 이 중에서는 네 아닙니다. 아니 요즘에 이제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체력 실종 상태가 됐는데 음흠. 그래서 제가 이 몰래 틈틈이 하는 게 국회 본청에서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7층까지 있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뭘 몰래 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틈틈이 하는데 이렇게 사는구나. 처음에 할 때는 그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뭐 5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못 하다가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하니까 2번 되고 3번 되고 너무 웃으시는데 아니 난 무슨 6번 되고 무슨 정치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본인 계단 올라가는 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턱걸이 한 개도 못 하던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턱걸이도 한 늘어나잖아요. 개도 못 합니다. 네. 저도 가끔 같이 합니다. 계단 계단을 올라가기. 걸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둘이 올라가는 거 보고 운동 같지 않은 걸 하지 말라 어.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매일 뭐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진 않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날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숫자 1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는 처음에는 한 번밖에 성공 못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시작. 본유부 원고를 쓸 때도 1번을 쓰고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알겠어요. 예, 꿈보다 죄송합니다. 해몽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윤성민 기자는 어때요? 저는 정치적인 숫자를 좀 뽑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5와 4와 1. 5와 4와 1. 예, 올해 정치를 좀 정리하자면 5와 4와 1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는 5는 선거제 합의를 할 때는 5당이 했어요. 그래서 합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고 아하. 근데 한국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4가 됐죠. 근데 결국 지금 와서는 다 1대 1대 1이 각자 이해관계만 말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괜찮다. 아 괜찮나요? 요게 또 작아지는데 4에서 더하기 1까지 갔었기 때문에 예. 숫자를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저도 감탄했어요. 예, 별풍선 쏴드릴게요. 손지은 기자의 숫자는요?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장 관심 있을 숫자 20, 30 뽑았습니다. 20, 네, 30. 민주당 하위 공천 배제가 20%고요. 음. 그다음에 한국당은 컷오프가 현역 의원 중에 30%. 네. 그러면 얼만큼 물갈이가 되느냐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컷오프 20% 대상자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고 아 그래요? 한국당도 이제 기준들을 다 추렸기 때문에 요게 가장 좀 1년 동안 어떻게 의정 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 숫자가 전 잘 가져갑니다. 컷오프 대상자가 돼서 전화를 받게 되면 이게 뭐 네. 언론이나 이런데 이제 릴리즈 되기 전에 전화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못 저기 들은 척하고 끊으면 제가 되지 대학 않을까? 떨어지고 전화 받은 거하고 비슷할까?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던데요. 하긴 저 국회의원들의 장래 희망 아시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이분들은 그게 안 되면 거의 뭐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 숫자 20과 30을 꼽아 주셨네요. 근데 얘기하니까 그럼 저도 좀 의미 있는 거 하나 붙일게요. 2030에다가 젊은 세대들. 아까 자꾸 뭘 얹는다. 자꾸 지금 얘기해봐요. 2030 숫자 좋으니까 젊은 세대들을 우리 제작진이 지금 순봉 기자 화이팅 아니야? 저 이거 지금 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송상에서 보면 되게 밀리는 사람처럼 나와요. 예. 너무 기대가 큽니다. 지금. 어떤 숫자를 얘기할지. 그러니까 2030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2030 거기 의미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어허. 청년 세대의 정치 진입해서 이제 2030 지금 정치권에 이 젊은 피가 수혈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뭐 계속 해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내년에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소위 말하는 세대 교체 가능할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조금 손지은입니다. 실기했습니다. 왜냐면 실기했다, 기회를 잃었다. 이제 뭐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래 어떤 한 인물을 픽픽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 어떤 정당이든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냥 화제성, 단발성 인물로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게 인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세대 교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대 교체 해야 되는데 인물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이만 뭐 20대, 30대면 누구든 후보가 될 수 있는 예. 상황이 되어버린. 예. 예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젊은 그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가능했던 근데 건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40대 기수론이라는 예. 말이 나올 때 그때는 정말 젊은 분들이셨죠. 예. 지금은 그렇게 어린 정치인 중에 주목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손지은 기자가 얘기했듯이 시스템으로 키워내는 문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전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어때요, 박순봉 기자는? 예, 저도 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일단 뭐 우리 브리핑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이 네. 돼가지고 거기를 당협을 운영을 하면은 최소 월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구조 자체가 진짜 세대 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걸 바꾸려면 기득권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주 짧게 나서잖아요. 총선 직전에 우리 청년을 영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티 날 때만 나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뭐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은 뭐 국민들의 네네. 관심밖에는 없겠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따져봤을 때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있는데 국회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전혀 뭐 안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 얘기는 뭐 많이 해왔어요, 진짜 많이 해왔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이런 문화나 어떤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그 기득권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내놓고 싶지 않겠죠 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제대로 지켜보고 국민들이 또 제대로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새해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새해 상반기에 가장 큰 뉴스는 결국 또 총선이 될 테고요.
보통 총선 때 기자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 팀이 꾸려지나요? 이제 원래 있던 팀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보강이 됩니다. 음흠. 이제 파견을 오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총선 4.15 총선인데 그때도 물론 바쁘지만 네. 사실 국회 기자들은 1월에서 2월 공천, 아, 공천이 사실 진짜 총선이거든요. 그 국회 안에서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출발 때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샤도 있었고 그때 영도 따라갔었습니까?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쪽이었구나. 공천 안 준 상황에서 대구 사무실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기사들을 막 월요일에 탁탁탁 자르면 피해 월요일, 화요일 날 날아가면 피해 화요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천이 가장 신경이 곤두서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공천을 끝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도 여의도와 서울을 벗어나서 어. 안 가본 동네 격전지에 낙동강벨트 이런 곳에 가볼 수 있는 진짜 이름 잘 네. 붙인다. 그때 낙동강벨트 그렇죠. 격전지입니다. 네. 낙동강 벨트. 이번 4월에는 또 어떨지 궁금하고요. 윤성민 기자는 그 총선 때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간지 잘 몰라서 이게 상상 아, 자체가 좀 불가능한데 선거 때면 그래. 음, 뭐 해야 푹 되나요? 운동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청와대는 좀 조용해지나요? 그렇죠. 어허. 그때는 이제 국회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좀 줄을 잘 탔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부 하면 그래도 선거를 치러봐야 된다. 뭐 네, 대선, 네, 총선, 지방선거.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의 독특한 성향인데 바쁠 때 불만들이 많은데 사실 바쁜 일들을 다들 하고 싶어해요. 총선 같은 거 특이한 성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 총선을 겪지 못하고 청와대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편함을 추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예. 아, 우리 박순봉 기자는 총선 때 뭐 예를 들면 출입하는 정당이 있으니까 거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판을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전체적인 판도 어. 보고 예상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총선 때가 되면은 사실 그 의원들이 국회에 없거든요. 뭐 다 어디론가 지역에 가 다 있어요. 다니겠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역 중심으로 가게 돼요. 가서 어디가 이길지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총선은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예상이 저도 잘 안 돼요. 뭐 정권 심판론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국당에 대한 굉장히 큰 그런 실망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치열하게 갈 거기 때문에 기자들도 아마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우리 세 분의 기자와 함께 2019년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유부 연말정산 함께 했었는데 내년 이맘때쯤 정산할 때는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공유부 연말정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서울신문 손지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